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엑스 달코아림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해수 관련 컨텐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해수어항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수조 소식 말고 다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해수어항에 필요한 개념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소개해 볼 건데요. 보통 해수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인터넷으로 어느 정도 정보 검색을 하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담수 경험도 없었던 채로 해수부터 시작을 해서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이것저것 몸소 겪은 편이거든요. 정말 물고기도 많이 죽여먹고 산호도 많이 죽여먹고 했는데 제 주위에도 해수 관련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올리는 사진, 동영상들을 보고 해수어항 세팅해보고 싶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몇 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제 제가 터득한 지식들을 이것저것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여러가지 개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염도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키머 설치해야 되고 물잡이 해야 되고 성형락이나 라이브락 넣어줘야 되고 정수기 뭐 이런 용어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다 보면은 흔히들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팅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해수어항 입문하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해수에 대한 지식들을 초보자들이나 아니면 입문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들만 조금 뽑아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개념들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어릴 때 저희가 과학 시간에 배운 한 단어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보려 하는데요. 항상성이라는 단어 한 번씩 들어보셨나요? 검색 포탈들에 한번 쳐보시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은 생물 시스템이 내 외부의 여러가지 변화 속에서 형태적,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로 지속시켜가지고 생존을 유지하는 성질 이렇게 나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어항에 빗대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은 수조 내부에서 뭔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수조로 투입되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항상 비슷한 범주 내에 있어가지고 이에 따라 발생한 결과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어려우실 텐데 한 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조의 상태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상성을 가지고 몇 가지 개념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일 먼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이 염도입니다. 어항 내의 염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요. 바닷물을 생각해보면은 수면 쪽에서는 뭐 물의 증발도 일어나고 하는데 온도에 따른 염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깊은 바닷속은 항상 비슷한 염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수치가 대략 한 1.025 정도 되는데요. 보통은 해수어항 하시면서 산호랑 물고기를 같이 키우시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는 환경에 따라서 헤엄쳐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표면으로 나왔다가 심해로 들어갔다 하기도 해서 염도에 조금 적응력이 있어요. 근데 물고기만 키우시는 분들은 질병에 조금 효과적인 저염도로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바닷속에 사는 산호는 원하는 염도를 찾아서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기가 힘든 생물이기 때문에 1.025라는 특정 염도에 맞춰서 그렇게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시중에 구매하시는 수조용 해수염을 구매하시게 되면은 처음엔 되게 막막해요. 1.025라는 염도를 어떻게 맞추지?
예,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이 해수염들은 대부분 포장지에 얼마의 물에 어느 정도의 소금을 타면은 어느 정도의 염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지침에 따라서 물을 만들어 세팅을 하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줘야 되는데, 건조한 우리 집 환경에서는 물이 증발을 합니다. 소금물이 증발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소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물만 증발을 하게 되는데요. 물은 적어지는데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은 물은 점점 짜지겠죠. 물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증발하는 물량 대비 같은 양의 물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증발할 때마다 물을 넣어주면은 염도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항상 수조 앞에서 기다리시다가 물이 증발할 때마다 물을 넣어주실 건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희는 보충 수통이 필요합니다. 수통에 물만 채워놓으면은 증발하는 물에 맞춰가지고 비슷한 양의 물을 수조에 넣어주는 아주 편한 장치거든요. 근데 어항의 염도를 뭐 10분마다 재서 맞춰줄 거 아니면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장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는데, 해수어항에서 염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를 했던 거고요. 염도는 물고기만 키울 때는 조금 낮게 해도 상관없지만, 산호랑 같이 키우시려면은 1.025 정도 유지를 하셔야 되고, 보충 수통은 웬만하면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온도인데요. 온도는 염도에 영향을 줘요. 늘 같은 양의 소금을 탔는데도 염도가 뭐 왔다 갔다 한다면은 온도를 일단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근데 바닷물의 온도는 빠른 시간 내에 차가워졌다 뜨거워졌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에 이런 스윙폭이 만약에 생긴다면은 산호건 물고기건 면역 체계에 조금 영향을 주어서 질병을 유발하기도 해요.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추웠다 따뜻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은 감기에 잘 걸리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어야지 염도 변화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 또한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산호건 물고기건 한 25도에서 27도 정도 비교적 따뜻한 온도에서 살던 친구들이라 25도에서 26도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래서 이것을 대비한 장치가 히터인데요. 보통 우리가 쓰는 히터는 온도 조절 기능이 있다고 막 광고를 해요. 근데 얘네들은 센서가 미세하게 작동을 하지 않아가지고 일정한 온도가 되면 히터가 멈춰야 되는데 그렇질 않아요. 그래서 26도로 설정을 해놔도 28도나 아니면 뭐 30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히터가 뭐 제 맘대로 작동을 해서, 그래서 온도차가 조금 많이 발생을 해서 물고기를 엄청 죽여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동 온도 조절기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해당 온도에 히터가 정확하게 멈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반대로 여름철에는 냉각팬이나 냉각기를 같이 달아가지고 일정한 온도 이상 올라가면은 장치를 작동시켜서 그런 뭐 온도 조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고요. 요즘에는 간혹 작은 사이즈의 히터들에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달려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어항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들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 조금 큰 용량의 히터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꼭 자동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셔가지고 그렇게 세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염도랑 온도 맞춰주면은 산호랑 물고기를 키우실 수가 있어요. 물고기 넣어야지 하고 다들 물고기를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물론 키우셔도 되는데 대신 물고기가 싸는 똥이나 아니면은 남는 먹이는 직접 손수 치워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겠죠? 어항인데 물속인데 그걸 어떻게 일일이 치워주냐? 근데 치워주셔야 합니다. 물고기 똥에도 독성이 있거든요. 암모니아라고 하는. 근데 그게 만약에 싫으시다면은 여과 사이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항 내에. 자, 그래서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이 바로 이 여과 사이클입니다. 흔히 이 과정을 물생활 용어로 물잡이라고들 하시는데요. 이 여과 사이클의 기능이 뭔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물고기 배설물이나 남는 먹이 아니면은 뭐 폐사한 물고기 사체들이 물속에서 부패하고 썩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암모니아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 암모니아가 독성이라 어항 내 생물들한테 되게 위협적이거든요. 근데 이 암모니아만 수조에서 분리해내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암모니아 제거하는 뭐 그런 약을 투여하거나 아니면은 생물학적으로 박테리아들한테 암모니아를 질소로 분해해서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는 역할을 하게 하는데 바로 이 생물학적인 여과 과정을 여과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것저것 화학 용어가 나오고 복잡해지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조금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여과 사이클 단계는 암모니아에서 아질산, 그리고 아질산에서 질산염, 그리고 질산염에서 질소, 이러한 형태로 분해가 차차 되는데 이 각 파트들에는 박테리아들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암모니아에서 질산염이 될 때까지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라는 호기성 박테리아들이 관여를 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다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암모니아를 분해를 해서 분해를 하기 때문에 흔히 호기성 박테리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수조 곳곳에 살고 있고요. 물에도 있고 뭐 수조 벽면에도 있고 돌에도 있고 바닥재에도 있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거의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만든 질산염을 나머지 과정을 이제 현기성 박테리아들한테 보내버리는데요. 이 현기성 박테리아들은 산소가 부족한 수조의 깊은 곳에 살고 있어요. 주로 빛이 들지 않는 어두컴컴한 여과제들 사이나 아니면 산호사 사이사이에 주로 살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질산염을 질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켜서 공기 중으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게 호기성 세균들은 서식하는 환경이 넓고 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니까 수조에서 번식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금세금세 개체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암모니아를 빨리빨리 분해를 해서 질산염으로 만들어서 현기성 세균한테 주겠죠. 근데 이 현기성 세균들은 수조 내에서도 살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부나 여과제 뭐 저 깊숙한 부분에 그런 부분에서 살거나 아니면 산호사 사이사이에 숨어 살기 때문에 번식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많지 않은 일꾼들이 밀려 들어오는 질산염을 분해를 할 그 감당이 되지 않아요. 그럼 질산염이 수조 내에 점점 쌓이게 되겠죠. 물론 이 질산염을 소비하는 산호들도 있긴 한데 얘네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산호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생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질산염은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이 질산염을 제거하는 방법이 현기성 박테리아들에게 맡기는 거 말고는 유일한 거의 뭐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환수를 해주는 건데요.
환수로 질산염을 강제로 어항에서 빼주는 방법인데, 해수어항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환수만 해줘도 반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담수에서도 아마 비슷한 논리일 건데, 이 환수가 해수어항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쌓여가는 질산염이랑 여러 오염물질들을 빼줄 뿐만 아니라 해수염에 녹아있는 그 산호들이 소비하는 영양염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비를 계속 하게 되면은 뭐 산호들이 먹을 게 없어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해수염을 섞어가지고 환수를 해줌으로써 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질산염을 분해할 수 있는 현기성 박테리아가 많다고 해서 칼슘, 마그네슘 이런 요소들을 필요한 만큼 직접 수조에 조금씩 부어줄 수 있는 고수들이 아닌 이상 우리는 정말 환수만 해줘도 절반 이상은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여가 사이클까지 어느 정도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증들이 생기기 시작하실 겁니다. 여가 사이클이 완성된 거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기 시작할 건데, 해수어항 세팅하는 영상들을 보면은 갈조 그리고 녹조가 지나서 뭐 물잡이가 완성됐다 뭐 이런 분들이 분명 계시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갈조 녹조가 지나갔다고 해서 여가 사이클이 완성됐다고는 보기 힘들어요. 정확한 거는 먹이나 아니면 실제로 물고기를 넣어가지고 배설물이 수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분해가 되어서 암모니아가 생기고 아질산이 생기고 질산염이 생기는 과정들을 테스터나 아니면 테스트 시약 같은 걸로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뭐 집에 시약이 있으신가요? 지금 초기 세팅도 만만치 않은데 시약 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암모니아가 최고치일 때 생겨나는 갈조 그리고 아질산이 최고치일 때 생겨나는 녹조를 이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물잡이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또 이 갈조랑 녹조가 지나갔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하게 물잡이가 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냥 눈으로 정말 눈으로 감으로 넣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건데, 이럴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근처 해수 수족관이 있다면은 수족관에 물을 떠가시면 돼요. 사장님하고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을 하는 건데요. 사장님, 산호나 물고기 사러 왔는데 생물이 살 수 있는 물일까요? 제 물이, 저희 집 어항물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면은 사장님들도 바쁘시지 않는 선에서 물성치 검사도 한 번씩 해주시니까 한 번씩 부탁드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생물은 양심상 꼭 그 수족관에서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가 사이클까지 조금 완성이 됐다면은 이제 정말로 해수어랑 산호를 키울 준비가 됐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해수어항에 필요한 요소는 크게 염도 그리고 온도 그리고 여가 사이클 이렇게 있는데, 첫 번째 염도는 물고기랑 산호랑 같이 키우시려면은 1.024에서 한 0.25 정도 그렇게 처음서부터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보충수통은 웬만하면은 꼭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 온도는 대략 25에서 27도 정도 되는데 26도로 많이들 맞춰주시거든요. 그래서 자동 온도 조절기랑 그 다음에 히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냉각기, 이 자동 온도 조절기도 히터만 되는 제품이 있고 히터랑 냉각이 두 개 다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선택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웬만하면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서 히터랑 냉각기가 같이 되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가 사이클.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도 라이브락이나 아니면은 뭐 데드락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는 꾸준한 환수, 이것만 해도 여가 사이클이랑 그 다음에 어항 내 오염물질 제거에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필수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추려 볼 수 있는데요. 정말 해수어항을 입문하실 계획이시라면은 이것만 제대로 지켜주면은 반 이상은 성공입니다. 담수에 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기가 조금 게으르시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투자하시면은 정말 좋은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 그런 좋은 장비들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줄이실 수가 있으니까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고, 대부분의 해수인들이 큰 어항 하시는데 그 이유가 작은 어항보다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서 스윙폭이 적어지긴 해요. 뭐 온도나 염도 이런 부분에서 스윙폭이 적어지기 때문에 편하시긴 한데 분명 맞는 말이긴 한데 어중간한 사이즈랑 어중간한 장비들로 출발을 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조금씩 공부하시다 보면은 필요하신 것들이 이것저것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정말 중복 투자로 이어지거든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정말 작은 어항들로 해수어항의 기본 원리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고 값비싼 큰 어항을 시작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큰 어항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어항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세팅을 해가지고 운영하시는 것도 나름 재미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뭐 오늘 말씀드린 거는 이 세 가지만 지켜주시면은 정말 집에서도 충분히 니모랑 그 다음에 이런 산호들을 키우실 수가 있거든요.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래서 해수어항에 필요한 기초 지식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해수어항에 대한 조금 막연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더 관심이 생기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번 기본 개념편에 이어서 앞으로 뭐 이런 안에 내부에 달리는 스키머나 장비, 그리고 수류 모터 뭐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개념들을 한 번씩 또 잡아드릴 테니까,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